자, 2단원의 문제 풀었기 때문에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남으면 그거 할 거야. 저기 그 3단원 들어갈 거예요. 알았죠? 3단원 들어갔다가 3단원 쭉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그거 할 거예요. 이제 3단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게 한 달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6월 달부터는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아셨죠? 6월 달, 6월의 첫 주나 둘째 주부터 내신 대비 들어가는데 5월 달에는 진도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선행이지 그러니까 2학기 과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방학이 될 거 아니야. 방학 때는 4단원이 들어갈 거야. 4단원이 들어가는 4단원이 되게 어려워. 알았지? 4단원이 어렵기 때문에 4단원 들어갔는데 4단원 주구장창 할 거예요. 2학기 거의 대부분이 4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2학기 중간고사 빼놓고는.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1년 마무리 질 텐데 일단 중간고사는 잊어. 어떻게 하겠어? 태원이는 이제 내일 모레니까 잊지 말고 태원이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중간고사 어쩔 수 없으니까 잊으시고 기말고사 잘 보면 돼요. 자, 누적 대부분 누적될 거야. 내 작년 경험으로는 누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누적이 안 되는 학교는 좋고 땡큐하고 누적이 되는 학교는 1단원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기 버리지 않았지 내가 나눠준 문제. 자, 나눠준 문제를 계속 풀면서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시고요. 그렇다고 2단원 문제가 뭐 쉽냐? 그렇지만도 않아. 이제 우리 유민이 동의원수 틀려가지고 왔지? 그죠? 예, 동의원수 문제 같은 경우는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또 안 하면 그만큼 손해가 돼. 알았지? 그래서 일단 시험은 시험인 거고 기말고사 잘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우리 지난 그 우리 다 봤던 거예요, 그죠? 자, 봤던 거긴 하지만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원자의 구조에서는 전자, 원자, 핵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톰슨의 실험하고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두 가지가 나와. 알겠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톰슨은 뭘 발견했다고? 이민아 뭘 발견했대? 톰슨이 전자. 알겠지? 전자를 발견해가지고 전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톰슨에 의한 원자 모형은 자 푸딩 모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는 공간에 전자가 푸딩 속의 건포도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막 박혀 있는 거야. 알겠지? 막 박혀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슝슝 가요, 이렇게. 알파 입자가. 산란이 일어나 안 일어나? 산란이 안 일어나지. 이게 알파 입자라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푸딩 모양, 톰슨의 푸딩 모양으로 봤을 때는 푸딩 모형에서는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알파 입자가. 알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원자핵이 존재하잖아. 원자핵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를 뜻해? 원자핵이 있다. 자, 가운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 거죠. 그죠? 전자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 전자들이 이제 뭘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공존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걸 무슨 모양이라 그래? 이걸 행성 모형이라 그래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일어나? 산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산란이 일어난다. 알겠지? 그래서 알파 입자가 와가지고
알파 입자가 와서 이제 어떻게 돼? 튀어나가든가 아니면 알파 입자가 와서 쉬든가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쉬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인 행성 모형에 해당합니다. 아셨죠? 두 가지 실험 기억해. 알았지? 두 가지 실험하면 어떻게 많이 나올까? 서술형으로 나와. 알았지?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원자핵이 존재하는 원자핵이 뭐 존재하는 그런 이유를 얘기해 봐라. 그럼 러더퍼드의 실험의 결과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전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얘기하라 그러면 톰슨의 실험 결과를 좀 서술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1학년 때 서술형보다는 2학년 때 서술형이 화학 원의 서술형이 좀 어렵죠?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서 기말고사 때는 야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못 본 사람은 기말고사 다 맞아야지 그래도 2등급이 나올까 말까 할 거야. 알았어? 어? 근데 기말고사 범위는 어느 정도 이런 단원이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어. 문제 양을 반 늘리면. 알았지? 중간고사 그 화학 반응식에 관한 문제들은 문제량을 늘려도 여러분들이 그 심도 있게 그 문제를 분석하지 못했다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건 문제량을 많이 풀면 나와요. 점수가. 알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원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다 알 거고. 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양성자, 중성자를 보게 되면 아주 디테일하게 문제를 내는 선생들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도 같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자, 실제로 중성자가 살짝 무거워. 이게 살짝 커요. 알았지? 양성자보다는 살짝 크다. 하지만 그 값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비를 1대1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자는 10개 더 있던 20개 없던 간에 무시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전하량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 그러니까 전하비예요. 실제 전하량 이만큼인데 여기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 전하비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자가 중성 원자예요. 모든 원자가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와 전자 수가 동일하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표시하는 건 다 알죠. 2번의 질량수가 4번이다. 2번은 원자 번호이고 4는 질량수니까 양성자의 수를 의미하는 게 2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니까 이제 양성자가 2개면 전자가 2개겠죠. 그죠? 자, 동위원소 문제. 동위원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동위원소는 뭐 질량 같은데 뭐 질량 저기 같은 원소인데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동위원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 이제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따지는데, 자, 평균 원자량은 그 질량수에다 비율을 곱해 더한 게 평균 원자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염소 같은 경우가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어요. 그럼 35짜리가 37짜리가 있으면 35짜리는 0.75만큼, 37짜리는 0.25만큼이니까 4분의 3과 4분의 1이 있다고 보면 되겠지? 두 개를 더하면 35.5야. 이건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 알겠지? 자, 그 다음 분자량을 보게 되면 분자량은 35짜리, 37짜리, 35짜리, 37짜리니까 애들이 서로 만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35짜리를 더하면은 70, 37짜리를 더하면 74가 되는 거죠. 알겠지? 자, 따라서 분자량이 제일 큰 애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는 원자량이 작은 애 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분자량이 제일 큰 애는 원자량이 제일 큰 애의 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70하고
74 이렇게 있으면 이때 72가 37, 35, 72, 30, 35, 37, 72.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72짜리도 있는 거니까 총 3가지. 알았죠? 그러면 분자량이 3가지란 얘기는 동위원소들은 몇 가지란 얘기야? 2가지란 뜻이야. 그러면 봐봐. 1, 2, 3. 1, 2, 3. 1씩 차이가 나지? 그럼 더하면 2고 더하면 6이야. 그럼 몇 가지가 있어야 돼? 몇 가지? 몇 가지긴 2, 3, 4, 5, 6. 그래서 총 5가지. 알았지? 이해되나? 그래서 총 5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가지, 그 다음에 2, 3, 1, 2라고 해보자. 자, 1, 2, 3, 3, 1, 2, 3, 4, 5라고 해보자. 그럼 얼마가 돼? 이게 5겠지. 이거는 8이겠지. 5, 6, 7, 8. 4가지겠다. 알았어요? 그럼 얘들은 서로 다른 원소에 의한 이원자 분자라는 뜻이에요. 해보란 말이야. 알았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가, 동위원소가 몇 가지일 때 몇 가지가 나오는 걸 봐야지. 동위원소가 3가지 이상이 나오는 건 이런 4가지, 1, 2, 3, 4, 1, 2, 3, 4는 너무 많아. 안 나와 이렇게. 맥시멈이 3가지, 여기 2가지, 이 정도만 나온단 말이야. 그 뭐하러 이거 4가지를 하겠니? 니들 죽일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3가지, 2가지 또는 3가지, 3가지. 그럼 3가지, 2가지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원소에 의한 이원자 분자인 거고 같은 원소에 대한 이원자 분자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유민이 시험에서 뭐 나왔어? 얘 나왔잖아. 나는 문제 안 풀어봐도 딱 보니까 알겠더만. 알겠어요? 그럼 걔네들의 분자량이 작은 애하고 큰 애가 나왔을 건데 이게 다 뭐로 나왔다고요? 유민이 얘기해봐. 문자로 나왔죠? 근데 이 문자로 나온 문제가 수능 특강에서도 몇 개 있어요.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도. 알겠지? 자, 그래서 무조건 동위원소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위원소 문제는 신경 써서 풀고 아예 외워버려. 그 시간 내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외워버리란 말이야. 이게 뭐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알았지? 근데 이렇게 나오냐? 그렇게 안 나와. A, B, C라고 나온다고. 그럼 A는 당연히 원자량이 얼마니? 2분의 A, 2분의 A겠지. 얘 C 아니니? 그럼 2분의 C, 2분의 C가 될 거 아니야. 알겠지? 다음, 비율. 이제 비율이 중요해.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뭐라고요? 확률이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확률. 여러분이 확률을 갖다 뭐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어, 수학에서. 근데 뭐 생물 보면 이제 확률이 2학기 과정에서 나오는데 화학은 확률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동위원소에서의 비율로 나와요. 자, 35, 35 만나면 70이지. 그럼 70짜리 비율은 4분의 3, 4분의 3 곱해서 16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16분의 9. 그 다음에는 74짜리는 4분의 1, 4분의 1 곱해서 16분의 1이 되는 거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과 4분의 3을 곱하면 16분의 3이야. 그런데 자, 봐. CL2인데 얘가 35하고 37이 더해도 CL2고요. 37하고 35를 더해도 72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를 갖다 뭐 해줘야 돼?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알았지? 그럼 16분의 3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16분의 6이 되는 거지. 뭐짜리? 72짜리. 그러니까 문제를 내더라도 뭘 내냐면 얘네들을 힌트로 해서 자, 35짜리 있죠? 35짜리나 아니다. 70짜리나 74짜리를 힌트로 해서 해가지고 얘네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동위원소 문제들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70짜리, 74짜리에 대한 비율은 주어질 것이고 그럼 이거 가지고 얘네들의 비를 구하라 그런다든가 그걸 또 뭐로? 지랄같이 문자로. 알았니? 근데 그 원리는 똑같아. 숫자나 문자나 원리는 똑같은데 그 원리에다 딱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자 숫자보다 문자가 나오면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뿐이라고. 알았니?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가지고 동의연수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의원소가 요즘에 근래 킬러 문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고3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동의원소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렇게 될 거고요. 다음. 지금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이 비율을 알고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냐면 평균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일단 평균 분자량은 위에서 평균 원자량을 구했다면 그거의 합이야. 뭐 이거 너무 쉽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서 구한 분자량이 있잖아. 70짜리의 비율, 72짜리의 비율, 74짜리의 비율을 갖다 놓고 얘들을 전부 다 합해요. 그러면 71이 나옵니다. 자, 동의연수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 자,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잘 하시고요. 오답 정리 좀 하시고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런 것들 잘 풀어봐야 돼요. 교재에 있는 문제들. 자, 넘어갈게요. 보의 원자 모형은 일단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 배경 지식으로 알려드린 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식은 자, 이 식이죠. 빛에너지가 어디에 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엔 반비례한다. 같은 얘기예요. 알았지? 왜냐하면 빛은 파장과 진동수가 어떤 관계를 가져? 반비례 관계를 갖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것은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에너지는 이와 같이 진동수하고 파장하고 이런 관계를 갖는 게 빛에너지에 해당하며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이라 그래?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알았죠? 자 나머지는 선생님 이제 뭐 상식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마이크로파가 뭔지 라디오파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래요? 마이크로파가 뭐예요? 전자레인지 그래 전자레인지. 선생님이 이제 피부과 가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데 레이저 시술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이게 초음파로 뭘 한대. 초음파로 뭘 한대. 그래서 내가 파 저기 진동수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 예, 과학 선생이라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의사가 모른대. 그러니까 뭐 의사가 모르니까 얼마나 쪽팔려, 그지? 자기가 쓰는 기계 진동수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집에 가려는데 막 부르는 거야 나를. 날 부르면 저기 진동수를 알려주더라. 진동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어느 정도 되더라. 이 정도 되더라고. 요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 이게. 이 정도 돼, 이 정도. 이 정도 되니까 거의 뭐냐면 전자레인지급이야. 그래서 다음엔 안 하려고. 뭐 내가 전자레인지 구워질 일이 있어? 어. 근데 그 레이저가 좀 비싸더라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딱 그런 거 알면은 이 사람이 좀 안 해. 딱 해가지고 이 의사들도 무시를 못 해요. 그럼 내가 이제 과학 선생이랑 알잖아. 보통 이제 가면은 나중에
병원 자주 가면 내가 지금 직업이 뭔 줄 알잖아.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야기를 해 의사가 자기가 틀릴까 봐. 되게 있다 그런 게. 자, 그러니까 많이 알면 무기야.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선 여기 있는 요 정도 알면 되겠죠, 그죠?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자, 대세 개 중에 어느 게 에너지가 커? 에너지는 어느 게 커요? 자외선이 크지 뭘. 그만하면 잔소리지. 작은 건 적외선.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자외선하고 가시광선은 이 원자과 전자의 움직임에 관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는 뭐니? 그거잖아.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잖아. 맞지? 이런 애들의 움직임과 관계돼.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받고 내놓는 거에 관계가 돼 있단 말이야. 자, 봐. 지금 금속이 어딨나? 금속이 여기 있네요. 자, 이게 금속이에요. 자, 알루미늄이 좀 번쩍번쩍하죠? 아닌가? 흐리멍텅하나? 흐리멍텅하네. 자, 흐리멍텅하더라도 광택이 나요, 안 나요? 광택이 나죠? 왜 그래? 왜 그래? 이 광택이 나는 이유가 이 가시광선을 흡수한 다음에 전자들이 내놓기 때문에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얘네들 특히 뭐 자외선 같은 수소 원자에서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걔를 갖다 움직일 때 추워? 준호 이게 온도를 높이면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너무 추우면 꺼. 앞에 갖다 놓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속 스펙트럼, 그러니까 모든 빛을 갖다 파장을 나타내 주게 되면, 자, 그런데 이제 수소 원자 있죠? 수소 원자를 방정관에 집어넣고 이제 고압의 전하를 걸어줬더니만 뭐가 나오더래? 빛이 나오더래. 왜? 눈에 보이니까 알았지? 그 가시광선. 그래서 얘를 갖다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니까 뭐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선 스펙트럼이 나온 거야. 알았지? 두 가지 결론. 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 뭐라고 배웠냐면 방출 스펙트럼. 알았지?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기억해? 그런 거야, 그런 거.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화학원에서 나오는 건 흡수 스펙트럼 안 배워. 방출 스펙트럼만 배워. 그럼 이 방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비교하다 보면 아, 저 별에는 수소가 있구나. 저 별에는 헬륨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방출 스펙트럼이 나왔을 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는 걸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이제 물리학자들이. 자, 생각을 해보니까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는 고압의 전압을 걸어줬잖아. 자, 고압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요. 자,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은 또 작은 에너지를 가지려고 뚝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자, 뚝 떨어질 때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빛을 밖으로 내놓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빛에너지 형태로. 자, 근데 그 빛이 특정한 파장에 있는 해당하는 빛만 나왔다는 것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특정한 값만을 갖는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런 에너지를 갖던가 이런 에너지를 갖던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에너지를 갖는 애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왔을 것이고 얘는 또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온 거지.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건 전자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 전자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 다시 말하면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결론값, 결과값이죠. 결과값. 자, 이러한 결과값, 다시 말하면 이 빛의 파장이 656 나노미터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장으로 따졌을 땐 이쪽으로 갈 때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는 큰 빛에 해당한다 이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이 파장을 통해서 발머란 아저씨가 이 파장에 대한 관계식을 갖다 이렇게 저기 그러니까 발견해 가지고 보내주게 되죠. 아주 우연하게.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전자 에너지는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 알았지? 자, 위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건 뭐냐면 발머라는 사람이 보내준 발머식으로부터 에너지 준위가 어떤 식으로 발견되었는가를 따지는 거고. 그래서 결론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알았지? 물론 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줍니다. 발머시고 나발이고.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걔들도 몰라요. 다음에 많이 까먹었을 거 아니야. 언제 했을 거야. 그지? 어? 학교 부임하기 전까지는 뭐 이런 것들을 대학교 1학년 때는 배웠을 텐데 부임하고 나서는 학교 선생님 되고 나서는 뭐 이런 거 까먹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발머식부터가 역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왜 마이너스를 붙였냐 그러면 마이너스는 결국은 전자들이 갖는 위치 에너지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N은 1, 2, 3, 4. 자, 1, 2, 3, 4는 결국 뭘 의미해줘? 이게 전자 껍질. A는 이제 상수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 그래프로 나타내 주게 되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 줄 수 있죠. n이 1일 때,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무한대까지. 그럼 에너지는 1일 때가 마이너스 A, 2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A, 3일 때는 마이너스 9분의 A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어 있다?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계단 모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단 모형. 왜? 자, 언덕과 계단을 비교했을 때는 언덕에서는 모든 위치에 공이 존재할 수 있지만 계단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뭐야? 전자들이 갖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다. 그래서 계단 모형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단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n이 3에서 2로 그럼 이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전이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전이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전이하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뭐만큼? 델타 E만큼을. 그래서 델타 E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E는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를 빼준 게 델타 E에 해당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그대로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조금은 이제 일반화 시켜보면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상수 쓰고요. n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의 제곱인데 얘가 안쪽 껍질 앞에 있는 n은 안쪽 껍질 그러니까 1이나 2면 2를 갖다 대입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바깥 껍질. 그럼 이 값은 항상 양수로 계산이 돼요. 당연히. 알았지? 안쪽 껍질에서 바깥 껍질의 제곱분의 1을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델타 이만큼을 딱 방출한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있는 전자가 1로 갈 때는 델타 이만큼을 흡수하는데 이때 주의할 건 이만큼의 에너지를 준다고 얘가 이 전자가 흡수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딱 델타 이만큼만 흡수를 해요. 알았지? 얘보다 크니까 자, 얘보다 크니까 이만큼은 흡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얘는 흡수해요. 딱 요만큼은. 근데 요 중간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불연속적이고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는 의미의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델타 1을 흡수하고 방출한다.
자, 그렇다면 전자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가장 안정한 수소 원자는 이 수소 원자니까 가장 안정한 수소 원자는 전자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전자를 갖다가 에너지를 주면은 쭉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온화라 그래. 이온화. 알았죠? 이온화. 자, 그러면 이 전자들의 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가 델타 E는 A만큼이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요 차이는 A만큼이야. 그지? 그럼 얘가 결국 뭐에 해당해? 이온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수를 우리가 A로 잡았지만 이 상수의 의미는 뭐에 있다? 예,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 쓰면은 전자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그럼 이때 이온화 에너지가 1312kJ/몰이야. 자, 그럼 단위 한번 잘 살펴봐봐. kJ/몰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몇 몰의 전자가 떨어질 때야? 수소 원자 1몰에서 1몰의 전자가 떨어질 때야. 알았지? 그래서 이 n 값은 1, 2, 3, 4가 되게 되고 이 1, 2, 3, 4라고 하는 것을 이제 껍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얻어진 관계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K의 차이도 알려줬어요. K는 뭐냐면 K는 이온화 에너지를 아보가드로로 나눴으니까 이 K는 전자 한 개를 떨어뜨려낼 때 에너지니까 역시 한 개든 1몰이든 이온화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계식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갖다 제안을 하게 되죠. 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식의 모형을 제안을 해요. 여기 최초로 궤도 또는 껍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궤도 또는 껍질. 그럼 진짜 껍질이다 아니다. 진짜 껍질은 아니야.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야. 자, 그래서 여기다 이름도 붙이죠. K, L, M, N. 숫자는 아까 얘기했던 1, 2, 3, 4로 붙이는 거지만 실제로 의미하는 건 E1, E2, E3, E4를 갖다 의미하게 되고 자, 전자가 이게 수소 원자입니다. 이게 역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는 수소 원자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여기에 있을 땐 바닥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게 되고 바닥 상태에다 에너지를 주게 되면 들뜬 상태로 가는 거죠. 델타 E만큼만 흡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바닥 상태로 내려오는 거니까 델타 E를 방출한다고 얘기하게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맨 처음에 눈에 보이는 애들은 전부 다 N이 2로 떨어지는 빛에 관한 얘기였어요. 이걸 가시광선 또는 발머계열이라고 하죠. 발머란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 발머식, 어떤 수식을 갖다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이러한 보호의 원자 모형에 기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머계열. 하지만 N이 1로 떨어질 때는 자외선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떨어지든 간에. 자, 그래서 얘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그러죠. 학교 시험은 이런 계열도 나와요. 라이먼 계열이냐, 발머 계열이냐, 파셴 계열이냐. 그러니까 다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자라가 가발을 쓰고 자, 여기 n이 3으로 떨어질 때 적외선 파셴 계열. 적을 깨부순다. 다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형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보의 원자 모형은 나옵니다. 학교마다. 요즘에 수능에서는 조금 안 나오는 경향이야. 알았지? 수능에서 왜 안 나오냐면 통합과학에 이 보의 원자 모형이 잠깐 언급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하지만은 내신 시험엔 보의 원자 모형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뭘 얘기해 줬냐면 이런 예제도 좀 풀어드렸어요.
가시광선 자외선이 있을 때는 간격이 좁아지는 쪽으로 갈 때 에너지가 큰 빛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간격이 좁아지고 이렇게 한번 간격이 좁아졌으니까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가시광선, 여기는 자외선. 근데 뭐라 그랬어? 간격이 좁은 쪽으로 갈 때 그 빛의 에너지가 더 크다. 다시 말하면 파장이 짧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파장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이렇게 갈 때 에너지가 크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간격이 좁아지는 두 계열을 따지면은 각각 여기는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발모 계열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 그 정도는 나와. 다음 선 스펙트럼은 자외선과 그 다음에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이다. 다음 선 스펙트럼은 가시광선과 적외선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그림을 보고 나서 얘가 과연 어느 계열인지는 간격이 좁아지는 쪽으로 갈 때 에너지가 큰 빛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돼요. 자, 그래서 A 자외선 N이 1로 떨어질 때야. 근데 3에서 1로 떨어질 때죠. B가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B는 2에서 1. C. 자, 가시광선이가 2로 떨어질 때. 그럼 D가 3에서 2라면 C는 4에서 2로 떨어질 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와 같이 A에 해당하는 빛과 D에 해당하는 빛을 이제 에너지로 표현하게 되면 밑에 있는 식처럼 안쪽 껍질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바깥 껍질의 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8 이온 에너지고, 안쪽 껍질이 2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36분의 5가 되고, 그러면 두 에너지의 비를 따지면 32대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대 5인데 얘네들이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대 D는 5대 32가 되죠. 파장 알겠어? 응?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내용 정리를 잘 해보세요. 다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보호의 원자 모형. 잠시 쉬었다가 현대 원자 모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정시로 가자. 파 1등급만 돼. 근데 파 1등급만 돼. 아이고, 너는 별거 먹고 체육대회라고요? 실컷 듣냐? 어? 야, 못 쉰다고 그러는데. 난 수학과에 수학했던 거 알거든? 아이고, 수학했던 거 아는데 수학과도 뭐라고 야, 내신을 내려서 어떡하냐? 나는 정수하고 왜 좁혀줄게 생각해. 학원도 안 다니고 그랬으면 그보다 더 못 맞췄겠지. 자, 일단 잘 판단해가지고 이제 일단 뭐 수시를 넣지 말라는 거. 야, 니네 뉴스 봤어? 지방은 수시, 수도권은 정시.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나눠져 있더라고. 근데 정시가 60% 확대되니까 내신이 좀 안 나온 학생들은 정시 봐도 돼. 2학년 1학기를 잘 판단해서 본인이 내신을 이과에 올릴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 그 다음엔 안 될 것 같으면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저기 수능에 올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자, 봐. 1점 얼마하고 2점 얼마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정시는 1등급과 5등급까지가 별 차이가 없어. 그냥 문제 하나 더 맞추면은 그 커버가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내신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게 뭐 6등급, 7등급 말고는 1등급에서 4등급 정도까지는 정시로 집어넣었을 때 문제 하나 차이 정도. 뭔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신이 많이 안 나왔을 때는 잘 판단해서 2학년 2학기 때 내가 2학년 2학기 때를 커버를 해가지고 3학년 1학기 때를 완전하게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들이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내신 말고 수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알았지? 그러니까 본인이 잘 계산을 해봐봐.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수시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야. 특히 지방은 수시를 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 왜냐하면 수도권 애들이 정시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걔네들은 굉장히 우월한 애들이다. 그치? 수능에서 완전하게 뒤집고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 애들은 그럼 열등한 애들인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열등한 지방 애들은 열등한 거네. 여기 자존심 상하지 않냐? 내가 아주 좋은 예는 서심 아들이야. 서심 아들이 내신에 몇 등급이냐면 4등급이야, 4등급. 어딜 못 가. 근데 수능이 잘 나와. 그래서 뭐 보는 꼴에 또 약대 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재수를 하는데 아쉽게 재수를 해가지고 야 내신 4등급인데 아예 걔는 그 고3 때 내신에 참가의 의만 가졌어. 그래서 잘 봤냐? 아, 몰라. 그래. 뭐 모의고사는 잘 나오니까 매점 4등급인가? 뭐 5등급에 나 신경도 안 써. 몇 등급인지. 그런데 모의고사 등급은 신경을 쓰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 점수를 봤을 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편하게 문제를 하되 열심히는 해야지, 그지?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는 정시도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러니까 수시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 그러려면 잘했어야지. 야, 수시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내신을 진짜 잘 대비를 했었어야지. 근데 그러기 힘들지. 왜냐면 화학만 한 과목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 과목 하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2단원, 6단원은 한번 다 해서 일단은 다 맞아보자. 근데 이제 누적이 되면 1단원이 나올 거니까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우리 현대원자 모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현대원자 모형은 보의 원자 모형에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냐면 수소 원자에 한정되어진다. 그치? 수소 원자에 한정이 되어져.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이 하나가 나와요. 여기도 하나가 나왔잖아요. 근데 헬륨 같은 경우는 이 선 하나를 막 들여다보니까 막 이렇게 스프릿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설명이 안 됐던 거지. 수소 원자, 보의 원자 모형에서는. 자, 그래서 여러 이제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하이젠베르그, 뭐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전자를 확률로 표현하자라고 얘기하게 돼요. 확률. 전자는 확률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전자를 파동함수로 표현하게 되고 이 파동함수에서 나온 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의 원자 모형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에너지 준위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누가?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알겠죠?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확한 에너지 준위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식들을 갖다 만들어주게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전자가 발견된 확률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양자수에 의해서 컴퓨터가 찍어낸 오비탈이 되는 거야. 양자수는 변수예요, 말 그대로. 근데 왜 양자수라 그러냐면 변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적인 변수가 아닌 거지. 1 다음에 1.0000000001, 1.00000002가 아니라 1 다음에 무조건 2만 있는 거야. 이런 걸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양자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불연속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 주양자수. 자, 전자 껍질이라 그래요.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 주는 전자 껍질. 그러면 뭐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무한대까지. 자, 방해양자수, 다른 말로는 부양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쓰냐면 방해양자수. 문제 보니까 그 다음에 부양자수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오비탈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이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4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L이 0일 때는 S 오비탈.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나온 거래? 아까 얘기했던
슈레딩거가 얘기한 확률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만 L 0을 대입했더니만 S와 S 오비탈 구형과 같은 이런 점이 찍힌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준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야. 알았지?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보자마자 L을 오비탈이라 그래 라가 아니라 L을 이용해서 확률을 찍어 보니까 이 L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이 모양이 달라지더래. 따라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건 L 값 부양자수다. 자기양자수. 자, 자기양자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양자수는 부양자수, 방위양자수 있죠? 자, 방위양자수의 의한값으로 방향을 나타내 주고 있다. 방향과 궤도면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L에 의해서 결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마이너스 L에서부터 0하고 플러스 L까지를 자기양자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스핀 양자수는 전자의 고유한 값이야. 전자는 이렇게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갖게 되는데 전자의 자전에 의한 값으로 그냥 고유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전자를. 그래서 업, 다운으로. 그래서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있는 변수들이에요. 총 4가지 변수. 자,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그래서 얘를 어디다 대입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죠. 야,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점을 찍어서 표현해봐 라고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랬더니만 n이 1이고 l이 0이고 ml이 0일 때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히더래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해서 쫙 나타내 보니까 구형인 거죠. 구형. 자, 구형이 되고 이 구형에 이 점들이 의미하는 건 확률이 90% 이상인 곳이고 그리고 이 점이 안 찍힌 이런 곳에서는 확률이 0이라는 뜻이 아니라 확률이 작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경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끝이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엔 S오비탈인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똑같은 거리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방향성이 없다는 표현을 써. 자, 그러니까 S오비탈의 특징 중에 경계가 없다는 건 오비탈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S오비탈만 갖는 특징이야. 알겠지? S오비탈만 갖는 특징이 방향성이 없다. 그래서 이 얘를 갖다 확률의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n을 늘렸지? l이 0이야. ml이 0이야. 그래서 딱 보니까는 어떻게 찍혔어? 이렇게 해서 구형으로 또 찍혔어. 그럼 l이 0일 때는 구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단면을 보게 되면 얘는 분명히 단면이에요. 단면을 보니까 안쪽에 허연 곳이 있었어. 이걸 마디라 그러고 확률이 정말 0인 곳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네들의 확률은 이렇게 나타내 주며 지금 이 마디가 어디냐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자, 3S 갑시다. n이 3일 때는 마디가 두 군데가 나오죠. 그러니까 허연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자, 물론 겉으로 봤을 땐 얘도 구형이야 그냥. 그런데 단면을 보게 되면 단면에서는 이와 같이 마디가 두 개인 곳이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라 그래서 1S, 두 번째 껍질에 S다, 세 번째 껍질에 S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모양들 알겠죠? 자, 그 다음 P 오비탈. 요번에는 컴퓨터에다 대입하는 값이 n이 2이고 l이 1일 때 그럼 ml 마이너스 1 플러스 1 0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찍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뭐라면 이제 사람 귓볼 모양이라고 했어. 귓볼 모양. 귓볼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귓볼이 두 개. 자, 귓볼이 두 개라서 아까지 봤던 S랑 전혀 다른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피오비탈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제 ML에 따라서는 축이 달라졌어요. 알았지? ML에 따라서 축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 EPX라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EPY라 하게 되고 EPG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세 개를 뭉쳐 놓으면 이거예요. 총 몇 가지 오비탈? 세 가지 오비탈. 뭐에 의해서? 자기 양자수에 의해서 세 가지 오비탈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S 오비탈과 또 다른 특성이 발견됩니다. 그 또 다른 특성은 뭐냐면 일단 원자 핵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없어요. 확률이 0이에요. 그러면서 X축에 놓여 있는 p 오비탈은 이와 같이 면이 있는데 이 면이 YG 면으로 이런 걸 마디면이라 그러고 이 마디면에서는 확률이 얼마다? 0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Y축에 놓여 있는 이쪽엔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또 요 마디면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작에서 이쪽으로 따라가면 전자가 발견될 수 있어. 하지만 이쪽으로 가다 보면 발견되면 못 돼. 전자가 발견될 수가 없지. 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자, S오비타는 방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P오비타는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P오비타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K 껍질에는 1S, L 껍질은 2S와 2P가 있을 것이고 M 껍질은 3S, 3P, 3D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다 보면 오비탈 수는 1개, 4개, 9개, n의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 최대 수용 전자는 2개, 8개, 18개. 이건 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수용 전자를 의미하는 거고 최대 수용 전자는 2n의 제곱이 됩니다. 껍질에 따라서.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비탈에서 마지막은 에너지 준위야. 자, 에너지 준위는 뭐냐면 수소 원자에서 얘기하는 그런 에너지 준위예요. 그래서 뭐 1, 3, 1, 2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여기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수소 원자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양자 수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는 거 보이지? 맞지? 달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원자 전자는 전자가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같은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라도 이렇게 반발에 의해서 나눠져요. 나눠진다고요. 같은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라도.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준위는 1S, 2S, 2P, 그 다음 3S, 3P, 4S, 3D 이 순으로 에너지가 커집니다. 알겠죠? 자, 그게 다원자 전자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에서 1로 떨어질 때 빛이 하나만 나와요. 근데 2에서 1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빛이니까 뭐가 많아져? 선 스펙트럼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건 보의 원자 모형의 한계를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순서를 기억했다가 이제 여기다가 뭘 해야 돼? 전자 배치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자 배치서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진도가 나갈 겁니다.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갈 거야. 정리를 한번 하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진도가 3단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자, 열심히 나오시고 지각 좀 하지 마시고 아침에. 자, 수고했습니다.